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유럽인문 아카데미 겨울 강좌 2020년 겨울 강좌 토마스만 탄생 150주년 기념 특별 강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작품은 이제 사기꾼 펠릭스 크루르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래도 기획 강좌 우리가 8주 정도 했던 거를 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기꾼 펠릭스 크루르의 고백, 이 작품은 토마스 만의 마지막 작품이죠. 완전 마지막 작품이고, 아주 좀 특별한 거는 좀 미완성의 작품이다. 요게 아주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그 전의 장편 소설이, 그러니까 파우스트 박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전 세계인에게 이제 독일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 파우스트 박사 이후 이제 7년 지난 다음에 이제 나온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을 볼 텐데 너무너무 하여튼 재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앞에 고등이라고 적혀 있는 글을 혹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요 고등 사기꾼, 그러니까 제가 국내에서 번역할 때는 사기꾼 펠릭스 크루르의 고백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주 옛날에 이 번역본이 그 완성본은 아니지만 이제 번역본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등 사기사 이렇게 이제 했대요. 고등 사기사 펠릭스 크루르 고백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 사기꾼 해도 잘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그 독일어 같으면은 여기에 HOCH라고 요게 이제 영어로 하이거든요. 하이.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단어가 이제 사기꾼 이런 뜻인데,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앞에 고등이 나온다든지 고급 사기꾼 이런 말이 나와도 사실은 이제 같은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판은 아마 고등 사기사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이제 초판본 사기꾼 펠릭스 크루르 고백이고, 요거는 또 인젤 출판사라고 거기에서 이제 또 나온 그 사기꾼 펠릭스 크루르 고백 그건데, 조금 더 좀 세련됐죠. 세련됐고, 요 출판사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쪽의 책을 전문으로 내는 그런 출판사인데요. 요게 나중에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출판사 주어캄프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에 합류돼 가지고 아무튼 프랑크푸르트 학파고 책을 이제 자주 출간하는 그런 출판사고요. 이렇게 판본이 많습니다. 이렇게 판본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부 다 사기꾼 펠릭스 크루르 고백 다 이렇게 이제 판본이 많고, 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요 이제 토마스 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요게 SELBST, 요게 이제 셀프라는 뜻이에요. 셀프.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 스스로 코멘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만 이 작가는 자기의 그 대부분의 작품을 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독자를 무시하나?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기는 이런 의도로 이제 썼다. 그거를 이제 밝혀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왜 아주 유명한 얘기도 있죠. 그 퀸트 그라스, 양철북 그 저자 퀸트 그라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작품을 쓰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번역하러 이제 오면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요거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전 세계 번역가들한테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마스만 이렇게 이제 책을 볼 때 이렇게 스스로 코멘트한 요런 거 이제 보면, 토마스만의 의도가 무엇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뭔가 하면은, 여기에 위에 적어 놓은 요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문학 작품 해설서예요. 해설서. 요거는 이제 토마스만이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이육사의 뭐 광야란 시가 있다 이러면은 그 뭐 해설 읽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독일어는 요런 식으로 책 위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해설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열쇠라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독서, 뭐 작품, 열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는 열쇠다 해서 해설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인데요. 요거죠. 요건데 이 한국어판으로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600페이지. 원서로 독일어 원서로는 400페이지고요. 그러니까 독일어 원서는 지금 현재 토마스만 이제 전집이 그 피쉬 출판사에서 13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 13권 중에 이제 8번째 권에 요게 있는데, 그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또 다른 작품, 그 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요 펠릭스 크룰의 고백이 있죠. 원서로는 한 400페이지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이제 그 노년의 이제 토마스 만입니다. 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은 죽기 1년 전에 이제 나왔던 작품이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파우스트 박사 이후 인간의 죄와 악을 넘어 이제 유머로 돌아왔다. 그리고 1954년작이고 미완의 유쾌한 유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토마스만이. 삶의 진지함은 웃음을 통과한 후에야 진짜가 된다. 이 얼마나 재밌을지 예사롭지 않죠? 얼마나 재밌으면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작품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이제 그 후반부에는 여태까지 이제 우리 기획강좌로 공부했던 거 또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은 목차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마스만 간단 이제 소개를 하고, 작품 소개, 줄거리 간략 소개, 그 생성사, 어떤 지필 뭐 동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 뭐 많이 나오지만 대략 한 6명 정도를 좀 알면 요 600페이지 되는 요 장편을 아주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하고 연극 그 나온 그 영화 감상도 뭐 잠시 좀 하실 거고요. 그리고 작품 해설이 이제 그래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획강좌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만은 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기획강좌 마지막인데 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작품들입니다. 부덴브로크의 사람들, 토니오 크레가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그리고 마의 산,
그리고 파우스트 박사, 오늘 사기꾼 펠릭스 크루리 고백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작품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요 번호가 보이시죠? 요 토마스 만은 장편 소설을 8개를 썼어요. 8개. 그 8개를 지금 다 표시를 한 거예요. 베네치아스의 죽음 나오기 전에 이제 대공전화라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토마스 만은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졌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의산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이제 망명 갔을 때 그때 바이마르의 롯데. 근데 바이마르의 롯데는 독일어로 하면 롯데하고 인 바이마르 이렇게 되니까 바이마르의 롯데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강연했던 그 이몽배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롯데 바이마르에 오다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마르의 롯데는 일본식이에요. 일본식 바이마르의 롯데. 근데 이몽배 선생님은 이제 롯데 바이마르에 오다 뭐 이렇게 작품이 나왔죠. 근데 요 바이마르의 롯데 바이마르에 오다 요 작품도 굉장히 괴테와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한국에는 참 소개가 덜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연도를 보더라도 히틀러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출간도 독일에서 하지 못하고 스웨덴에서 또 출간하게 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이제 작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작품인데. 그리고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토마스 만 작품 중에 최고의 장편 소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파우스트 박사. 그리고 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요거는 이제 근친상간 그 죄인이 속죄해가지고 은총까지 받아서 결국 이제 교황에까지 오르게 된다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묵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묵직하지 않고 정말로 가볍게 읽히고, 이것처럼 사기꾼 이것처럼 가볍게 읽히고 정말로 재미있어요.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사기꾼 펠릭스 크루리 고백, 요게 이제 8번째 장편 소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또 이렇게 책을 이렇게 했는데 한국 독자들에게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근데 일단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잠시 우리 이 수강생분 중에 챗 GPT로 검색을 해봤더니 영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그만큼 우리 국내에서는 안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가인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알려져서 많이 이제 팔려야 되는데, 아니면 꼭 뭐 제가 뭐 많이 팔려서 뭐 좋다는 그런 것보다 너무 재미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재미로만 끝나지도 않고 해서 정말 아무튼 좋은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여태까지 7개의 장편 소설, 그것보다 또는 이제 뭐 중단편 토마스 만 그런 작품이 있죠. 이런 작품보다 사상적으로 좀 심오한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물론 또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심오한 내용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기꾼의 행각으로만 또 볼 수는 또 없는 작품이죠. 자, 작품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는, 이 작품은
회고록 문학을 패러디하는, 그러니까 회고하는 문학이에요. 주인공이 40살에 회고한다. 이것도 또 약간 아이러니하죠. 보통 우리 회고하면 최소한 60은 넘어야 되는데 40살. 아무튼 회고록 문학 요거를 패러디하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괴테의 시와 진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게 괴테의 좀 전기예요. 괴테의 전기. 시와 진실이. 이 시와 진실이라는 거대한 전범을 주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이 작품에는 악한 소설의 요소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악한 소설 하면은, 그러니까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 사회 도덕성이나 문제성 이런 것, 문제점을 폭로하는 형식을 취하는 걸 악한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악한 소설. 스페인에서 유래한 뭐 피카레스크 소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뭐 홍길동전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악한 소설의 요소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설은 주인공의 가공의 자서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이제 이 작품의 간략 정보이고, 그래서 이 소설의 출간에 앞서 토마스 만은 이 작품이 악한 소설, 그 독일적 원형이 심플리치우스 심플리시스무스인 모험 소설. 요거는 독일어로 하면은 독일 바보 심플리치우스 심플리시스무스인데, 요게 이 작가 이름이 좀 그리멜스 하우젠이라는 좀 어려운 사람, 그 작가 있어요. 아주 중세 때. 어쨌든 악한 소설이라는 거예요. 악한 소설. 그 이제 원형이 이제 이런 심플리치시무스인 모험 소설의 유형과 전통에 속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토마스 만 스스로도 이 작품을 가리켜서 루소와 게테의 자서전에 대한 패러디, 그러니까 패러디 문학이에요. 패러디 문학. 독일 교양 소설에 대한 패러디. 그러니까 교양 소설 하면은 뭔가 주인공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서 사회에 봉사한다든지 이런 뭐 교양 소설의 어떤 전형인데,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패러디했다 이런 거고. 또한 이 소설은 문학적 형식에 대한 패러디일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패러디이다. 이렇게 작품의 간략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거 다 패러디라고 빨갛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패러디 문학의 좀 이제 전형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0페이지 되는 이 책의 이제 줄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떠냐? 이 줄거리가 이제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텐데, 요거를 딱 세 줄로 요약을 하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잘생기고 재능 있는 사기꾼 펠릭스 크룰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펠릭스는 뛰어난 관찰력과 언어 감각, 연기 능력을 이용해 다양한 신분을 가장하며 사회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는 교양과 품위를 진정한 도덕성이라기보다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연출과 기술로 활용하며 사회가 얼마나 쉽게 외형과 말솜씨에 속는지를 드러낸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하고. 네. 요건 이제 세 줄 요약이고, 자, 간략 소개를 하면은 2페이지에 걸쳐서 펠릭스라는 뜻이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펠릭스가. 예. 펠리체 뭐 비슷하죠. 저 지금 사는 아파트 이름이 그랑 펠리체. 근데 펠리체가 뭐 행복 뭐 이런. 예. 펠릭스는 라인가우 출신의 파산한 샴페인 제조업자의 아들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어떠한 도덕적 제약이나 후회의식에도 방해받지 않는 사기 행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다. 벌써 유모차에 탄 채 황제로 숭배받고, 악장 옆에 서서 바이올린의 거장인 척 연주를 하며, 근데 실제로는 그 바셀린을 사용해서 이게 활이 켜지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사기꾼의 그 성향이 농후했다는 거죠.
비스바덴에서 짧은 체류했다는 건 요거 이제 배우라고 있어요. 그 작품 내용 그 배우를 보고 이제 또 야, 배우가 굉장히 이 인물이 됐다가 저 인물이 됐다가 막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감명을 받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는 이제 징병검사에서 횡설수설 말을 하고 간질 발작을 연기함으로써 병력을 회피한다. 그래서 동문학을 한 사람 중에 이 토마스 만의 사기꾼 펠릭스 크루르의 고백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요 대목을 이야기해요. 그 징병검사 신체검사 받으러 가서 막 해서 면제받은 거요. 요거를 대부분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 짧은 그 영화가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파리로 가서 고급 호텔에서 일하게 됩니다. 보이로 일하게 되죠.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베노스타 후작과의 이 존재 교환에서 비롯된다. 세계 여행을 떠나야 할 처지인 후작은 파리에 남아 연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이 사실을 부모에게는 숨겨야 한다. 그 결과 크룰은 후작의 신분증과 돈을 넘겨받아 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그 자격으로 세계 여행이자 교양 여행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데 그 기차 안에서 그는 고생물학자 쿡쿡 교수를 알게 되고 리스본에서 그의 가족을 방문한다. 베노스타 후작이라는 그 가짜 신분 덕분에 크룰에게는 상류사회의 문이 활짝 열리며 이 사기꾼은 그러한 사교의 무대에서 완벽한 능숙함을 발휘한다. 그는 마침내 포르투갈 국왕의 아령까지 허락받는다. 성의 영역에서도 크룰은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호텔에서는 부유한 마담 우플레와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고 일부의 말미, 그러니까 이 작품의 말미죠. 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리스본에서 쿡쿡 교수의 아내와 딸 모두의 연인이 된다. 아내와 딸 모두의 연인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소설은 끝난다. 간략 소개한다고 이렇게 간단한 두 사람만 했는데 뭐 굉장히 많죠. 어린 시절에 벌써 자기 집 하녀하고도 이런 이제 성 문제가 있고 또 프랑크푸르트 가서는 또 이제 거기 사창가 여인도 있고 뭐 많이 뭐 굉장히 있죠. 근데 이제 남아 있는 메모에 따르면 이후의 전개에서는 이제 크룰이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다시 석방된다. 뭐 그런 이제 메모도 이제 있어요. 요게 이제 아주 이제 간단한 이제 간략 소개고. 자, 이 작품의 생성사를 보면요. 이 작품은 1910년부터 13년까지 좀 썼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1950년 12월부터 54년 4월까지 이제 또 썼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간을 보면은 뭐 7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간 기간에 전혀 하지 않았냐면은 그건 이제 또 아니에요. 항상 이제 토마스 만의 소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몽따 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중간에 이제 메모를 하고 막 했기 때문에 아무튼 토마스 만은 이 주제를 1910년에 이제 대공전화 그 장편 그거를 완성한 뒤에 이제 착안을 했는데 이때 착안했을 때 1905년에 세기말 유럽의 유명한 모험가이자 루마니아의 고등 사기꾼 게오르기우 마눌레스쿠의 회상록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토마스 만이 읽고 여기에서 이제 착상을 한 거였다. 그래서 이 소설의 발생은 하여튼 40여 년의 긴 세월에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하여튼 배경은 뭐 곧 나올 텐데 자서전적으로 이제 쓰고 싶었고 그것도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괴테의 자서전과 비슷하게 이제 쓰고 싶었다. 그게 이제 크다란 동기죠. 자, 그래서 토마스 만이 직접적인 그 창작 동기를 받은 게 이제 루마니아인 마눌레스쿠 진짜 사기꾼
이게 순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직업적인 사기꾼이라면은 이제 펠릭스는 원칙을 가진 고등 사기꾼이다. 소명을 자각하는 사기꾼이다. 어느 정도는 예술을 위해 예술을 수행하는 예술가이다. 요런 이제 그 글을 쓰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소재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썼다는 거죠. 그래서 펠릭스가 예를 들어서 전기에 이렇게 나와요. 펠릭스가 만약에 아름다운 여성의 사랑을 구할 때면 전적으로 애인이 되는데 요 루마니아 그 사기꾼 마눌레스쿠는 아름다운 여인을 가슴에 품고서 어떻게 하면 그녀의 목에 달린 보석 목걸이를 훔칠까? 요런데 이제 정신을 쏟는다 해서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만이 이제 흥미를 느낀 것은 자서전적인 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괴테의 자서전인 시와 진시의 그 귀족적인 고백기를 범죄적인 것으로 뒤바꿔 놓는 패러디적인 이념이었다. 여기 이제 그 프린트 좀 받으셨죠? 네. 예, 그 두 개,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필 배경을 조금 더 보면은 아까 그 1910년에 대공전환을 탈고한 뒤 토마스 만의 이제 전기에서 나온 말이니까 나는 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을 쓰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였던 것처럼 루마니아 그 사기꾼 마눌레스코의 회상록에서 착상을 얻은 기묘한 구상이다. 여기서 취급한 문제는 물론 예술과 예술가의 모티프의 새로운 방향 전환, 즉 비현실적 환상적인 존재 형식에 대한 심리학이었다. 그러나 문체상 나를 매혹시킨 것은 내게 중요한 전범을 제공했으면서도 그때까지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는 자서전체의 직접성이었다. 즉 괴테의 자기 투영적 자서적인 것, 귀족적 고백적인 것이 패러디적 이념으로부터 흘러나와 유머적 범죄적인 것으로 전이되었다. 쉽게 말하면은 괴테의 그 자서전을 괴테는 아주 교양 있게 귀족적으로 싹 이렇게 썼는데 얘는 그냥 범죄적인 것으로 이제 썼다. 요 말을 좀 길게 이렇게 만연체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이 예술과 예술가 모티브의 새로운 방향 전환, 예술가적 생존 방식의 패러디라고 할 때 토마스 만은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괴테를 원형으로 하여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펠릭스 크룰의 고백에서 패러디는 형식 개념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과 존재 방식의 측면과도 불가분의 관련을 지니는 일종의 양식이 된다. 주인공 펠릭스 크룰에게는 토마스 만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 괴테에 대한 그의 양가적인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토마스 만은 괴테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물론 이제 셰익스피어도 많이 이제 좋아하고 뭐 했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그 파우스트 박사도 뭐 그것도 이제 괴테 오마주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요 장편의 이제 주요 등장인물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이렇게 가족하고 그 펠릭스 크룰을 잘 살았으니까 잘 양조장까지 했으니까 집에서 그 이제 대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역할 교환하는 그 이제 베누스타 후작 나오고 또 마담 우플레 요거는 뭐 좀 성적인 영역에 그리고 쿠쿠 교수 그리고 슈탄코는 이 펠릭스 크룰이 이제 집이 이제 망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막 이렇게 일하고 할 때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파리에 가서 이제 또 호텔 보이로 일하죠. 그때 뉴욕 슈탄코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세계에서 아주 그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일단 벌어온 그 자기가 이제 좀 일부 이제 또 뭐 가로채기도 하고 막 이러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앵일베르트 크룰은 라인 강변에서 이제 샴페인 그 와인 공장 운영하는데 자주 손님을 집에 초대하고 뭐 저택에서 벌이는 술자리는 뭐 아주 난사발 정도 향락으로 변질된다. 이 아버지는 본질보다 외양을 중시하는 인물이고 어머니는
좀 이렇게 묘사가 돼요. 어리석고 비만하고 미적으로 좀 매력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딸 올림피아하고 더 이제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크룰의 아버지 엄마는 서로에 대해서 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죠. 분노 이럴 때가 지루해하고. 그런데 이제 하숙집을 이제 열게 된다는 거는 그 집이 이제 망하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녀는 이제 부지런한 자영업 여성으로 이제 아주 생활력이 강한 여성으로 이제 된다. 요 쉰멜 브레스트라는 거는 이제 대부를 얘기합니다. 대부. 그다음 대부. 누이 올림피아 크룰은 올림피아는 이제 펠릭스 크룰이 누나가 되죠. 어머님의 관계고 아버지의 파산 이후 그녀는 예술가의 길을 택하고 오페레타 무대에서 성공을 거둔다. 펠릭스는 그녀를 뚱뚱하고 지극히 육체적인 성향을 지닌 존재라고 부르며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 향락 추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올림피아라는 이름은 올림포스의 신들과 그들의 성적 자유를 이제 암시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대부 이제 쉰멜 브레스트인데 펠릭스 대부는 자기는 화가이고 또 교수라고도 하는데 실제 교수는 아닌 것 같고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이며 성장기의 펠릭스에게 중요한 인물이다. 교수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실제 교수는 아니다. 크룰의 아버지가 파산에 자살한 뒤 권총으로 자살을 하죠. 쉰멜 브레스트는 남겨진 가족을 이제 돌보는데 어머니에게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작은 하숙집을 이제 좀 열어라 하고 펠릭스에게는 호텔에서 너는 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파리의 고급 호텔에 자리도 마련해 주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어떻게 보면은 절정, 이 베노스타 후작하고 이제 신분을 바꾸는 거니까 후작은 룩셈부르크의 귀족이자 철강 산업가 집안 출신인데 파리에서는 화가였고 미술대학에 재학 중이며 지도교수의 작업실에 누드를 이제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분은 이제 후작이죠. 부유한 귀족이지만 지적으로는 단순한 인물인 후작은 공경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은 자기 부모가 상속권 박탈을 들면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놀면은 너 상속 안 해준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분을 바꾸는 거죠. 파리에서 사귄 연인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그에게 세계 여행을 이제 명령을 하는데 이 후작하고 펠릭스 크룰이 이제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죠. 펠릭스 크룰은 후작의 이름으로 세계 여행을 떠난다. 벌써 학창 시절에 아버지의 서명을 완벽하게 위조했던 펠릭스는 후작의 서명 역시 아주 손쉽게 이 후작 아버지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이런 것도 벌써 쉽게 이렇게 사인도 아주 그냥 사기꾼처럼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담 우플레 변기 제조업자의 아내이자 디아네 필리베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성공한 작가 마담. 이 우플레는 엘리베이터 보이, 이 펠릭스 크룰 호텔에서는 보이로 활동하는 아르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는데 짧지만 격렬한 연애 관계를 맺는다. 그 다음에 이제 쿡쿡 교수. 이제 리스본으로 가는 열차에서 이제 만난 이제 쿡쿡 교수. 쿡쿡 하면은 원래 뻐꾸기죠. 뻐꾸기. 쿡쿡이 뻐꾸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잠시 후 설명이 나올 텐데. 포르투갈에서의 이중적 사랑 관계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쿡쿡 교수는 요건 뭔가 하면은 이 쿡쿡 교수의 부인하고도 크룰이 사랑을 나누고 쿡쿡 교수의 딸하고도 나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적 사랑 관계. 그래서 리스본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이제 펠릭스 크룰하고 이제 만나는데 요거는 우리 장편 그 3부 5작에 이제 나와 있어요. 고생물학자이며 리스본 자연사 박물관장인 쿡쿡 교수는 크룰에게 물질, 생명, 인식의 단계적 생성이라는 세 가지 원초적 발생의 철학을 요 부분이 약간 기존의 토마스 만의 작품에서 나오는 뭔가 좀 묵직한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좀 들어가 있죠. 요 부분만 조금 넘기면 이 책은 그냥 술술술 익히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슈탄코라는 인물, 호텔 주방에서 일하며 파리의 뒷골목 사정에 밝은 크로아티아인 슈탄코는 펠릭스가 마담 오플렉에서 훔친 보석을 혼자 감상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를 놀라게 한다. 슈탄코는 보석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귀띔해주고 그 대가로 절반을 요구한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범죄자인 슈탄코는 본능적으로 펠릭스 크루렉에서 동의적 범죄자를 알아보지만 펠릭스 자신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요런 이제 대표적인 등장인물을 이제 봤고요. 이 작품은 이제 시작. 요 600페이지 되는 이 책의 시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은퇴한 몸으로 느긋하게 펜을 들어본다. 물론 기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다. 하지만 너무도 기력이 달려서 조금씩 그리고 자주 쉬어가며 글을 써 내려가게 되겠지. 내가 이제 막 펜을 들어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이 종이에다, 종이는 인내심이 많기도 하지. 이런 한마디가 참 토마스 만이 재밌는 작가예요. 나만이 가진 특유의 말쑥하고도 단정한 필체로 내 자신을 회고하려 하니 기초 지식도 없고 초등교육만을 마친 내가 이런 정신적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슬그머니 들기도 한다. 근데 참 웃기는 게 벌써 뭐 지쳤다 그러고 막 이런 게 지금 40살인데 참 뭐죠, 너무 파란만장하게 살아서 좀 기력이 딸릴 수는 있지만,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나의 직접적인 경험, 시행착오, 열정에서 온 것인 만큼 말하자면 나는 나의 글감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그러한 의구심은 기껏해야 내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말재주나 표현력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규적인 연구의 산물이라기보다 타고난 자질과 훌륭한 가정환경과 관련된 것이리라. 가정환경으로 본다면 내게도 부족한 점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도덕적으로 방종한 집안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직접적인 거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쓰겠다 하는 이제 그거.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 이제 줄거리가 이 책이 3부로 되어 있어요. 3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이제 9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2부도 이제 9개의 장, 3부는 이제 11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를 이제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타고난 연기자 하면서 사기꾼이 될 재능을 갖추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을 속이고 연기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여요. 이 가정 몰락하는데도 자신을 비극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거짓말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기꾼이 될 재능을 이제 갖추는.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이제 사기꾼의 수업인데, 2부는 호텔이나 뭐 군대 그리고 상류사회 등 이런 뭐 여러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역할을 이제 연기를 하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은 그의 외모하고 태도에 이제 쉽게 매혹되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사기가 기술로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 2부.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이제 자아의 결정. 3부에서는 이제 귀족하고 신분을 바꾸고 이제 완전 대담하게 이제 사기를 치죠. 단순히 이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이제 바꾸는 거니까 죄책감이나 불안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사기는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성공한 연기처럼 그려진다. 물론 이제 이게 미완성으로 끝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전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본다면은 격동의 과거 속에서 온갖 모험을 겪은 뒤 피로를 느낀 40살의 펠릭스 크루리예요. 40살. 이제 은둔하듯 살아가며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한다. 철저히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이제 독자에 과건한다.
1870년대 중반 라인가우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태어난다. 아버지는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인물로 품질은 형편없지만 화려한 외관으로 이를 감추려 드는 샴페인 와인 공장의 주인이다. 향락에 대한 집착, 낭비, 비상성이 크루일가의 저택을 지배하는 생활 양식이다. 도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수상하다는 이유로 이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그 결과 펠릭스는 친구 없이 성장한다. 그러나 그는 애초부터 자신이 타인들보다 더 고귀한 제목으로 태어났으며 언젠가는 마땅히 차지해야 할 사회적 지위를 얻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펠릭스의 인생에 특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은 대부 쉼펠 프레스트로 불분명한 과거를 지닌 화가이며 스스로를 교수라 불리게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펠릭스의 특별한 재능, 즉 역할놀이의 소질은 어린 시절부터 드러난다. 8살 무렵 그는 요양지 음악회에서 연주에 참여하는데 그가 든 바이올린에서는 단 한 음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관객은 그를 기적의 신동으로 여기며 열광한다. 그는 종종 대부의 모델이 되어 다양한 복장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데 어떤 차림에서도 완벽하게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보인다. 혐오스러운 학교를 피하기 위해 그는 아버지의 서명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법을 익히고 같은 목적을 위해 병을 가장하는 연습도 한다. 강한 의지력 끝에 그는 처음에는 그를 꿰뚫어봤다고 믿던 주치마저 이 크루의 연기에 속게 만든다. 펠릭스에게 결정적 체험이 되는 사건은 이제 배우 밀러 로제와의 만남이에요. 여기 일부 5장에 나오는데 그는 무대 위에서는 찬란한 영웅으로 관객을 매혹시키지만 분장실에서는 유난히 추하고 저속한 인간으로 드러난다. 펠릭스는 밀러 로제가 군중을 매혹시키는 재능이 환상과 유혹을 갈망하는 관객의 욕구와 정확히 맞물려 있음을 깨닫는다. 한동안 펠릭스는 과자 식료품 가게에서 간간히 과자를 훔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것은 천박한 대중에게나 어울리는 달아빠진 말일 뿐이며 운명에게 선택받은 존재인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살이 되자 펠릭스는 하녀 게노페바와 수년에 걸친 성적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학생으로서는 실패자일 망정, 연인으로서는 비범한 재능을 지녔다는 확신에 이른다. 우리 같으면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떠나게 되죠. 학교를 마치죠. 펠릭스가 성년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파산하고 결국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건다. 요게 이제 일부 마지막이에요. 일부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9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 쉼멜 프레스트는 이제 거의 무일푼이 된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인생 계획을 해주죠. 펠릭스한테는 꼭 호텔에서 일하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펠릭스는 어머니와 함께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어머니는 하숙집을 열고 펠릭스는 이 세련된 대도시에서 상류사의 삶을 관찰하는 데 몰두하지만 아직 그에게 쉽게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극장과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든 모한 사람들, 화려한 진전작성과 사치품들은 그를 매혹시킨다. 도시를 탐색하는 동안 그는 남녀 모두의 에로틱한 관심을 끌고 그 결과 매춘부와 포주들이 어울려 사는 어물한 반세계 또한 펠릭스를 끌어당긴다. 그는 잠시 매춘부 로자와 관계를 맺고 그녀의 수입 일부를 나눠 가지며 그녀의 지도 아래 연인으로서의 기술을 더욱 완성시킨다. 요거 이제 2부 6장에 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시기에는 펠릭스의 이제 병역 신체 검사도 포함되고 하나 앞에 5장에 병역 신체 검사도 포함된다. 그는 의학서를 꼼꼼히 읽으며 이를 철저히 준비한다. 겉으로는 병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검사위원회 앞에서는 극히 사실적인 간질 발작을 연기해 보이고 그 설득력 있는 연기 덕분에 즉시 군 복무 면제를 받는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읽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의 작품에도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마침내 이제 파리로 이제 떠날 시간이 오죠. 세관 검사 도중 그의 곁에 서 있던 부유한 기부인의 장신구 상자가 완전히 우연하게 그 여행 가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작품을 몇 번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요게 살짝 몰래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의도치 않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호텔에서 펠릭스는 우선 이제 엘리베이터 보이로 일을 하게 되며 아르망이라는 이름을 받는다. 그 사이 그는 장신구를 장무라비에게 팔고 그 돈으로 파리의 세련된 생활을 즐기지만 동료들 앞에서는 이를 숨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우연성은 이제 꼭 있어야 되죠. 그는 도난당한 상자의 주인인 마담 오플레를 다시 만난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엘리베이터 보이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여 밤의 미래를 즐긴다. 마담 오플레도 뭐 그냥 좀 보통의 여자는 아닌 것 같죠. 그녀는 필명 디아네 필리베르로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이며 변기 제조업자와 결혼한 상태다. 펠릭스가 자신이 그녀를 훔쳤다고 고백하자. 요 말, 저는 당신을 제가 훔쳤어요. 고성 이런 게 아니고 이러니까 그녀는 황홀해한다. 예? 그녀는 펠릭스에게서 도둑들의 젊은 신 헤르메스의 두 번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더 많은 귀중품을 훔쳐달라고 부추기며 이러한 굴욕을 통해 그와의 사랑의 향락을 더욱 강렬하게 누린다. 요게 이제 2부 끝부분까지 쫙 이렇게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2부가 이 책 한 15페이지 정도가 요 마담 우플레하고 펠릭스 크루의 그 미래 행각이에요. 2부 끝 한 15페이지 정도 요걸로 여기만 읽어도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부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펠릭스 크룰은 이제 웨이트로 수속에도 승진하고 예가 시간에는 훔친 물건을 저번에 얻은 수입으로 댄디한 생활 양식을 누린다. 어느 날 서커스를 관람하던 중 그는 자신의 예술적 야망을 자각하게 된다. 고개사들의 공연, 특히 공중근해 고객사 안드로마케의 연기에 넋을 잃고 자신을 그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 느낀다. 안드로마케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 트로이 전쟁 영웅 헥토르의 아내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들처럼 자신 또한 세상을 매혹시키고자 하며 그것이 서커스 천장 아래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객사들과 마찬가지의 위험을 동반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호텔 투숙객 가운데는 이제 버밍엄 출신의 신흥 부유층 산업가 텐티먼도 있는데 요건 약간 동성애 그런 것도 있어요. 그의 금발머리 딸 엘리너가 펠릭스 크룰에게 격렬하게 사랑에 빠진다. 요 텐티먼이 아니고 키녹스 갱이라고 요거는 이제 그 딸, 아주 어린 딸이 또 펠릭스한테 또 좋아한다고 그래서 펠릭스는 이 날뛰는 소년을 떼어놓고 함께 도망치자는 제안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 진땀을 뺀다. 동시에 여기 나오네. 동성애자인 킬마녹 경 또한 그에게 구애한다. 스코틀랜드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중량감 있는 인격자인 그는 크루를 스코틀랜드의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 호환 급여를 주고 시종으로 쓰겠다고 하며 심지어 양자로 삼을 뜻까지 내비친다. 그러나 크룰은 엘리너 텐티먼에게 그랬듯이 킬마녹 경의 유혹도 뿌리친다. 그는 특유의 공감 능력과 절묘한 언변으로 두 사람 모두를 달래며 자신의 자유를 지켜낸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연기적 재능이 삶을 전혀 새로운 궤도로 이끌 기회가 찾아온다. 이제 후작을 만나는 거예요. 호텔에 나이가 비슷한 베노스타 후작이 펠릭스에게 역할 교대를 제안한다. 펠릭스가 베노스타의 신분을 대신해 세계여행을 떠나는 동안 진짜 후작은 엄격한 부모의 간섭을 피해 파리에서 자기의 연애 상대인 가수 짜자와 마음껏 사랑을 즐기겠다는 계획이다. 펠릭스가 이를 수락하자 그는 역할 교대가 들통나지 않도록 후작의 생활과 성격, 외적 특징을 치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다. 여행은 리스본으로 향하는 야간 열차에서 시작된다. 식당 칸에서 펠릭스 크룰은 고생물학자 쿡쿡 교수와 마주 앉게 되는데 이게 이제 3부 5장에 나옵니다. 교수는 그에게 우주와 생명의 진화, 인간의 진화에 관한 장황한 자연과학적, 철학적 강연을 내려놓는다. 가장 재미없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600페이지 중에. 그는 세 가지 자연 발생을 말한다. 무에서 존재, 존재에서 생명의 각성,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 인간의 탄생. 인간은 늦게 도착한 존재이며 창세기가 창조의 정점을 인간에 두는 것은 옳다라고 말한다. 비록 그 과정이 다소 과감하게 단축되어 있긴 하지만 지구상의 유기적 생명은 약 5억 5천만 년의 역사를 지닌다는 것이다.
쿡쿡에게 존재란 무와 무사의 간주곡에 불과하지만 삶의 일시성은 그것을 비천하게 만드는커녕 오히려 깝치게 만든다. 아무튼 요 부분은 좀 재미없어요. 자, 세계 여행의 첫 기착지인 리스본에서 베노스타 후작, 크룰이죠. 쿡쿡 교수의 가족과 가까워진다. 교수의 예쁘고 재치있는 딸 수수를 사로잡고자 하며 어머니와 딸이 이루는 이중적 구도에 묘한 매력을 느낀다. 애초에 그는 이런 양가적인 관계들에 끌리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쿡쿡 교수는 그를 자연사 박물관을 안내하고 그 조수가 있는데 조수는 식물원을 보여준다. 펠릭스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자신의 부모에게 여행 중 겪은 일들을 보고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의 귀족 후작 그 부모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 중에는 포르투갈 국왕을 아리는 훈장을 받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쿡쿡의 딸 수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사랑이란 여성을 유혹하려는 남자들의 추잡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그녀의 비난에 맞서 사랑을 옹호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크룰은 점점 더 후작의 인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인물과 하나가 된다. 그는 쿡쿡 가족과 조수와 함께 투우 경기를 관람하는데 그의 시선은 투우의 격렬한 싸움뿐 아니라 흥분으로 크게 요동치는 쿡쿡 부인의 가슴에도 머문다. 마지막 방문에서 그는 정원에서 수수를 몰래 만나고 마침내 그녀로부터 열정적인 키스를 받는다. 그 순간 쿡쿡 교수의 관능적인 아내 마리아 피아가 나타나 딸을 방으로 돌려보낸 뒤 장차 그 조수, 박물관 그 조수의 아내가 될 수수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했다며 펠릭스를 꾸짖는 것도 잠시 이내 그를 직접 유혹한다. 요렇게 이제 끝나니까 얼마나 그 다음 좀 더 했으면은 좋았을까. 이렇게. 여기 쿡쿡 교수 할 때 이게 뻐꾸기를 의미하잖아요. 우리 영어에서도. 근데 이게 제우스 그 결혼 신화에 보면 그 제우스가 한 마리 뻐꾸기로 변신해가지고 헤라 여신 옷 속에 숨었다. 요런 이제 신화 이론이 있죠. 그래서 요 이름도 쿡쿡 뻐꾸기 그 헤라 여신의 속에 들어갔다. 해서 크룰이 그 집안 사이로 들어갔다. 요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펠릭스의 쿡쿡 그 가족 수용은 그 헤르메스가 올림푸스 산의 가족으로 수용되는 걸 이제 암시한다. 여기 투 경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학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벌어져서 세계가 완전히 참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담한 세계 상황의 그 무거운 분위기에 그래도 뭔가 좀 재밌는 축제 같은 거. 그러니까 스페인 같으면은 오행 경기장 이거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명랑한 거 하나 좀 그래도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행 경기장. 그래서 이제 요 간단하게 요 영화를 하나 김부관사 요거 영화 보려면 안 되니까 한번 봐보세요. Ein neues Jahrhundert hat angefangen. Wohin wird der Sturm uns tragen? Das Haus ist dafür da, die Linchen seiner Gäste zu erfüllen. Treffen Sie auf dem Grill. Du magst es. Verdammt. Entkleidest mich, du kühner Knecht. Wenn man arm ist, darf man sich unter keinen Umständen an die Armut gewöhnen. Ich muss sagen, du hast verstanden, Andreas, hör auf. Du bist ein Schwindler. Sasa. Ich suche einen reichen Mann zum Heiraten. Richtig. Und wenn ich sage, dass ich es könnte, wie Geschäft, Kinder, Spaziergang am Sonntag. Das wäre unmöglich für dich, weil du sein müsstest. Und das erträgst du nicht, du zu sein. Eine Kugel ins Fleisch, damit er ihnen stirbt, ausblutet. 이 군대 면제받는 거. Wissen Sie, wie das ist, wenn man eine Frau liebt, aber die Umstände sind gegen einen? Mein Vater hat eine Weltreise durchbuchen lassen. Aber nicht vergessen, Sasa, ich gehe statt ihm. Als ich. Haben Sie ein Blatt Papier? Wollen Sie einen Vertrag aufsetzen? Nein, Marquis, ich will Ihre Unterschrift üben.
ich denn? Ich hab's dir versprochen. Ich werde nicht aus der Rolle fallen. 좀 하고 요 신체 검사 받을 때 잠깐만 이게 한국어 그게 되던데 이 한국어 자막이 있더라고. 이게 신체 검사 그 받는 거기서 그 하는 그 장면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됐고 한번 볼게요. 완전히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은 안 했는데 핵심은 그래도 딱딱해서 예, 자, 한번 봐보세요. Die Herrschaften im Hintergrund sind, oder waren doch, die meine. Mein armer Vater trank am hellen Tag schon Champagner, sein eigenes Fabrikat und daher wohlweislich mit Sodawasser versetzt. Als äußeres Zeichen unseres damaligen Wohlstandes mochte eine französische Gouvernante gelten, die sich mit meinem Vater zu gut und daher mit meiner Mutter ganz und gar nicht vertrug. Engel, ich bitte dich. Warum denn, meine Liebe? Die Gouvernante, ich werde ihr kündigen müssen. Das bezweifle ich lebhaft. Meine ältere Schwester Olympia war schon damals dem starken Geschlecht in Bausch und Bogen ganz ungewöhnlich beneigt. Obwohl nicht mit uns verwandt, gehörte mein Pate, Professor Schimmelpriester, doch ganz zur Familie. Das ist Genoveva, der ich für ihre Dienste als Angelkindermädchen und später auch anderweitig sehr zu Dank verpflichtet bin. Und das Bübchen schließlich bin ich. An einem Sonntag geboren war ich nicht nur ein äußerst freundliches, sondern auch ein höchst fantastisches Kind. So hatte ich an diesem Tage beschlossen, dass ich der alte Kaiser sei. Mein Pate säumte als Volk meinen Weg. Man hob mich aus der Kalesche und half mir in den Sattel. Hoch zu Ross setzte ich nun meinen Triumphzug fort. Wobei auch meine Eltern es an den artigsten Ehrbezeigungen nicht fehlen ließen. Im Übrigen war der Kaiser zwar eine meiner ersten Rollen, doch keineswegs die letzte. Meine angeborene Menschenfreundlichkeit aber bewirkte, dass ich von jedermann verwöhnt wurde, woraus ich früh die Lehre zog: Liebe die Welt, und die Welt wird dich lieben. Nicht immer freilich vermochte dieser Zauberspruch mich und die meinen vor schweren Schicksalsschlägen zu bewahren. Ich war noch nicht 19, als wir meines armen Vaters, wie all unsere Habe, plötzlich verlustig ging. Und wenig später stellte sich meinen persönlichen Plänen behördlicherseits ein kaum zu überwindendes Hindernis in den Weg. Bitte? Oh, Herr Felix. Ich dachte, Ihre Mutter ist meine Rechnung fertig. Ach, gewiss, Herr Hausbruder. Wir sind immer sehr pünktlich hier in Pension Lorelei. Und nun gar mit den Rechnungen. Herr Rossgruber, Sie wollen Ihre Rechnung haben, natürlich, selbstverständlich. Es ist ja alles bereit. Nur eine Minute noch, ich bin gleich bei Ihnen. Vielen Dank. Sagen Sie, Herr Felix, sind Sie nicht alle da? Na, dann machen Sie es gut und viel Glück. Danke, Herr Hausbruder. Du musst jetzt gehen, es ist höchste Zeit. Unpünktlich darf man nicht sein bei den Behörden. Ich gehe soeben, Ihre Mutter. Und eile dich und benimm dich richtig. Ich meine, nicht vorlaut. Ach, Ich wollte dir noch Glück wünschen. Olympia. Danke. Keine Sorge. Guten Morgen. Morgen, Felix. Also heute passiert es, was? Jawohl, lieber Papa. In wenigen Stunden fallen Sie durch.
Und wenn alles klappt, dann fährst du wirklich morgen schon nach Paris? Wenn? Was für ein kleingläubiges Wort, lieber Pate. Natürlich klappt das. Ich bin prächtig vorbereitet. Ja, ich darf sagen, ich habe große Teile der einschlägigen medizinischen Fachliteratur genauestens studiert. Medizinische Fachliteratur? Mein Billett nach Paris habe ich schon in der Tasche. Ach, ein schönes Bild. 군대 끌려가면 파리 못 가니까. 예. Wie wollen Sie es nennen? Sommermorgen in der freien Reichsstadt Frankfurt am Main um die Jahrhundertwende. Guter Titel und keineswegs zu lang. Ja? Ja, aber jetzt muss ich gehen, lieber Pate. Das Vaterland hat Anspruch auf Pünktlichkeit. Was sagten Sie da von einer Lungenentzündung? Will du mal ein bisschen scharf auf der Brust der Schnauze haben? Wussten Sie mal. Bücken Sie sich. 뭐 끄면 더 좋을 텐데. Sie sind kerngesund, Krebs, Franz, traurig. Abwärts. Tauglich. Hier ist ja jeder tauglich. Ich mit meinem Husten und meiner ganzen restlichen Schwächlichkeit. Und da meine Haare, ist doch kaum noch der Rede wert. Nur züchtig bin ich auch. Was wollen Sie? Ich finde Ihre Haarpracht sehr kleidsam. Ach, wirklich? Der nächste. Rolf, D. Reden Sie mehr. Ich bin vollkommen diensttauglich, meine Herren, und fühle mich für alle Waffengattungen bestens geeignet. Das entzieht sich Ihrer Beurteilung. Antworten Sie auf das, was ich Sie frage, und enthalten Sie sich eigener Bemerkung. Gewiss, Herr Generalarzt. Ich bin nicht Generalarzt. Dann bitte ich um Verzeihung. Hallo. Einhalten. Das ist Ihr Zivilverhältnis? Ich bin noch sehr jung, Herr Militärarzt, und habe mich bisher von Verhältnissen jeder Art freigehalten. Ich frage nicht nach Ihren Liebschaften, sondern nach Ihrem Beruf. Ach so. Ich und die meinen sind dahin übereingekommen, dass ich die Hotelkarriere einschlagen werde, sobald ich meiner Pflicht für Kaiser und Vaterland genügt habe. Sie und die Ihre? Wer sind die Ihre? Meine Mutter, Witwe eines Champagnerfabrikanten, meine Schwester Olympia und mein Vater, Professor Schindelpriester, der bekannte Kunstmaler, der übrigens heute Morgen ein prächtiges Bild fertiggestellt hat. Schon gut, schon gut. Sind Sie eigentlich nervös? 여동생 아니고 누나 잘못됐죠. Ich zucke doch nicht, Herr Kriegsarzt. Auch dass ich nervös sein könnte, ist mir nie in den Sinn gekommen. Oh, möglicherweise behindert mich meine Nacktheit. Wenn ich mir vielleicht mein Hemd holen dürfte, es ist frisch gewaschen und gestärkt. Aber wollen Sie schon, aber kommen Sie mal hier. Merkwürdiger Fall. Ich kann reden. Reden. Was war ich Ihre Mutter? Ja, das sagt mir nicht. Selbstverständlich. Na also, jetzt fühlen Sie sich sicher besser. Sagen Sie mal, was treiben Sie eigentlich zurzeit? Ich unterstütze meine Mutter bei dem Betrieb eines größeren Fremdenheimes zu Frankfurt am Main. Allen Respekt. Und welche Schulen haben Sie besucht? Ich durchlief 6 Klassen der Oberrealschule. Warum nicht die 7.? Antworten Sie! Ich blieb in der Schule zurück. Ein wiederkehrendes Unwohlsein und außerdem zu viele Worte und Weisungen der von mir sehr verehrten Lehrer entgingen mir. Und zwar nicht, weil ich etwa unaufmerksam gewesen wäre. Nein! Es war ganz, als wäre ich überhaupt nicht zugegen gewesen. Wieso? Sind Sie denn schwerhörig? Gehen Sie mit der Ecke dahin. Wiederholen Sie, was Sie sagen. 27. 730, 131. 131, 4112. Sie hören euch gut, kommen Sie zurück! Erstaunlich, überfallen wir das Gehör. Sehr interessantes Symptom. Nein, meistens unbekannt. Sie sprachen von einem wiederkehrenden Unwohlsein. Waren es Kopfschmerzen? Kopfschmerzen auch. Sowie Farbenspiele vor den Augen, Ohrensausen und eine große Not und Furcht. Und schließlich Würgekrämpfe so heftig, dass es mich fast aus dem Bett schleudert. Andere Köpfe nicht. Andere gewiss nicht. Aber Ohrensausen. Gewiss, Herr Lazarettkommandant.
Aber es hatte gar nichts auf sich mit diesen kleinen Migränen. Ich schwöre, dass sie meine militärische Tauglichkeit in keiner Weise beeinträchtigt. Verzeihen Sie meine begreifliche Aufregung. Ich wüsste nicht, wie ich meiner Mutter unter die Augen treten sollte. Falls ich etwa nur bedingt, nur probeweise zum Dienst herangezogen wurde. Wenn ich mich vielleicht setzen dürfte? 이제 끌고 오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예. 이제 또 발작하는 것도 있는데 예. Er besaß eine Schaumweinfabrik am Rhein. Die zu Recht bekannte Sektsorte Lorelei Extra war sein Produkt. Da war wohl ein vorzüglicher Weinkerl, Ihr Vater. Das will ich meinen, Herr Staatsphysikus. Und Liebhaber eines guten Tropfens. Und trank auch wohl mal eins oder mehrere über den Durst. Mein Vater war die Lebenslust selbst. So viel kann ich bejahen. So, die Lebenslust. Und woran starb er? Höchlichst bitten, Dr. Herr Bataillonsarzt, auf dieser Frage gütigst nicht bestehen zu wollen. Sie haben ja keinerlei Aussagen zu verweigern. Nochmals, wie starb Ihr Vater? Er empfing ein kirchliches Begräbnis. Dafür kann ich Beweise und Papiere beibringen. Aber der Ruin hatte mit hartem Knöchel an unsere Tür geklopft. Böse Menschen, Blutsauger, Bankrott, ein entsetzliches Unglück. Das Schießzeug, der des Unversehens losbegangen. Mein armer Vater. Also Selbstmord. Nein! Ein entzücklicher Unglücksfall. Und alles dahin. Die Lustigen zu Berge. Und der prächtige Flügel. Roll, hören Sie mich! Ja. Sind Sie mal selten? Zu Befehl, Herr Kriegsarzt. Erinnern Sie sich an das, was an Ihnen passiert ist? Ich würde Gehorsam zum Vergehen. Aber ich muss für einen Augenblick etwas zerstreut gewesen sein. Ja. Sie schienen allerdings nicht ganz bei Besinnung gewesen zu sein. Hat sich hier in erregtem Zustand eingefunden? Ich kann nur wiederholen, dass mir meine Einstellung ins Heer ganz ungemein am Herzen liegt. Unglaublich. Der gestellungspflichtige Groll leidet an epileptoiden Anfällen, sogenannten Äquivalenten. Vermutlich erbliche Belastung seitens seines trunksüchtigen Vaters, der im Selbstmord endete. Die Symptome sind ungewöhnlich deutlich. Würgeanfälle, Farbspiel von Augen, Schulterzucken, Gesichtsverzerrung und eine nahezu erstaunliche Überfeierung des Gehörsinns. Alles in allem ein wahres Schulbeispiel von Epilepsie, wie man es in dieser Vollkommenheit nicht häufig findet. Suchen sich möglichst schnell einen verständigen Arzt. Sie sind dienstuntauglich. Bitte, Herr Leibarzt, könne nicht vielleicht doch noch ein Versuch gemacht werden? Das Soldatenleben würde mich gewiss kräftigen. Kaserne ist kein Sanatorium. Ja. Bitte! Weg! 금방 또 끝날 거예요. 잠깐만. 여기 잠시 있어야 돼. 이제 면제 성공했어요. 네. 자, 예. 이 장면이 그렇게 이제 다들 영화로는 아니고 책에서도 이 장면을 이제 대부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리스본인 예, 요거 하고 여기 이제
쿡쿡 교수 만나는 거, 그 장면 한 4, 5분 정도 되니까 그거 잠시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아니고 Ich war sehr glücklich. Ich war mir kostbar und liebte mich auf jene gesellschaftlichen Macht. 방금 영어에 오부라고 적어놨어요. 오부에서 이제 만난다. 예. Als Liebenswürdigkeit gegen andere nach außen schlagen lässt. Ich bitte um Erlaubnis eintreten zu dürfen, Monsieur le Marquis. Aber bitte. Dennoch zunächst erst nach Lissabon fährt es durch den nördlichen Teil von Kastilien. Wir haben gerade vor uns passieren kommen noch auf das Dach. Das ist Spanisch. 리스본을 이제 가니까 자기가 후작 신분이니까 이 칸도 예, 침실칸 아주 1등석으로 아주 좋은데 예. Platz im Kach für das Speisewagen, Monsieur le Marquis. Wenn ich mir erlauben darf, Sie darauf hinzuweisen, Ihre Legitimation und Grenzdokumente mit sich zu führen. Die Zollbeamten sind bereits auf der letzten Station zugestiegen. Merci, Monsieur le Marquis. Wenn ich mir noch eine Empfehlung erlauben darf, legen Sie Ihren Pass in Geldschein bei. So wird man von der Durchsuchung Ihres Gepäcks sicher. 아, 이거는 하여튼 침대 칸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손님들 그거 보여주고 지금 이제 식당 칸에 이제 가면은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예? 이 사람. 가족 기다린다고 좀 이따가 주문한다고 이제 하죠.
Bonsoir, Monsieur. Bonsoir. Ich wünsche recht guten Appetit, mein Herr. Danke, sehr freundlich. Ihre Jugend wird es daran nicht fehlen lassen. Bringen Sie mir bitte eine Flasche Ale. Vernünftig, sehr vernünftig. Dass Sie sich ein kräftiges Bier zum Abendessen bestellen. Das beruhigt und fördert den Schlaf, Wein meist erregend wirkt und den Schlaf beeinträchtigt. Es sei denn, dass man sich schwer damit beträgt. Was sehr gegen meinen Geschmack wäre. Ich nahm es an. 뭐 식사할 때 뭐 맥주 한 잔 마시면 좋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요. Ruhe beliebig zu verlängern. Wir werden nicht vor morgen früh in Lisboa sein. Oder liegt Ihr Ziel näher? Nein, nein, ich fahre bis Lissabon. Eine Weiterreise? Wohl die weiteste bisher unternommen. Aber eine verschwindende Strecke im Vergleich mit all denen, die noch vor mir liegen. Sie da, Sie sind drauf und dran. Eine ernstliche 뭐 내일 아침에 리스본에 이제 도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얘기는 굉장히 이제 재미없죠. 이게 굉장히 좀 있다가 서로 나는 쿡쿡이다 이래. 잠깐. Zum Kuckuck. Venosta. Marquis de Venosta. 이렇게 예. Professor Kuckuck, Paläontologe und Direktor des Naturhistorischen Museums in Lisboa. Eines noch nicht genügend bekannten Instituts, dessen Gründer ich bin. 뭐 박물관장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자, 쭉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예. 자, 이제 됐고 다음은 요 이제 1분짜리 연극의 어떤 트레일러 1분짜리가 예. 예. 뭔가 뭐 슈탄코하고 뭐 우플레 부인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주기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연극에 그거 있고 이제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좀 영화하고 요 영상을 이제 조금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기꾼 펠릭스 크루의 고백은 기존의 작품에 비해서 이제 묵직하지가 않았고 그죠? 그냥 술술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읽기가 상당히 이제 수월하다. 이제 그건데, 자 해설을 제가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해놨는데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사기꾼 펠릭스 크루의 고백은 토마스 만의 작품 속에서는 예외적인 거죠. 다른 모든 작품이 주도 면밀한 가공에 따라 완결되어 출간됐는데 이거는 3번이나 미완의 단편으로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의 책, 그 다음 확대판, 그리고 지금 이게 회상의 제1부, 요게 그것이니까. 그런데 그는 3권의 책을 쓸 생각을 품고 있었으나 죽음이 이런 의도를 좌절시켰다. 작품은 결국 제1부로 나옵니다. 유일한 장편소설 미완. 유일한 미완의 장편소설. 그런데 요 이제 메모를 보면 요것도 재밌어요. 토마스만 회고록의 예정된 후속 전개를 한 장의 메모지에 다음같이 적어 두었어요. 자, 20살의 웨이트가 됩니다.
파리에 21살의 젊은 귀족을 알게 되죠. 베노스터 후작. 그 귀족 대신 여행을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런데 22살에 이제 귀환한다. 27살까지 호텔 도둑으로 일한다. 27살에서 32살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 34살에 결혼한다. 39살에 다시 미결 구금 상태에 놓이고 경찰의 호송을 받아 아내의 임종 자리로 간다. 미결 구치소에서 탈출해 영국으로 도망친다. 이런 메모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몽타주 기법을 하여튼 요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더 이제 간략하게는 1부 청년기, 2부 웨이터와 여행, 3부 호텔 도둑, 4부 교도소, 5부 결혼, 6부 작은 죽음, 뭐 탈출. 그러니까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영화로 만들면 정말로 재밌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을 시도하는 영화 관련자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미완성이라는 의미, 토마스만 장편 중에 이제 유일하게 미완성이다. 요 미완성의 의미가 그냥 토마스만이 뭐 죽기 얼마 전이어서 그랬을까? 이 미완성에 대한 또 조금의 의무부여를 이제 또 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논문을 보면. 그래서 토마스만이 직접 한 말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펠릭스 크룰의 삶을 계속 서술하는 문제에 대해 당시 79세였던 토마스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기 1년 전에는요. 만약 이 소설이 끝없이 열린 채로 남아있다면 어떨까? 그 미완으로 계속 이렇게 열린 채. 내 생각에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완성 자체도 뭔가 토마스만의 커다란 그림이었나? 요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토마스만은 펠릭스 크룰을 집필하는 동안 반복해서 작업을 계속할 의욕이 없음을 이제 또 토로했으며 그 사이에 또 이제 기만당한 여자라고 좀 중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뭐 토마스만이 꼭 모든 작품을 완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그런 강박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태까지의 그 작품, 예를 들어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뭐 토니오 크레가 마이산, 요거 전부 다 이제 완결이 됐죠. 뭐 죽든지 파멸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 펠릭스 크룰은 파멸하지 않죠. 일단 파멸하지 않고 뭐 죄책감에 이런 것도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토마스만이 이 소설을 끝까지 썼다면은 이제 어떨까? 첫 번째는 크룰을 처벌을 한다. 사기꾼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크룰을 성공시킨다. 근데 이거 둘 다 크룰을 처벌을 하면은 이 작품의 어떤 미학에 어긋나는 거고, 성공을 시키면은 자신의 어떤 윤리하고 또 이제 충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미완은 토마스만이 회피한 게 아니라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결말이다. 왜냐하면 사기꾼이자 배우인 크룰은 계속해서 영원히 연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완성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거기에 둘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목이 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 고백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고백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고백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크룰의 고백, 그 보고는 후회나 과거에 대한 가책이 아니라 즐거웠던 시간이 지나갔다는 그런 회환의 말이다. 그래서 사기꾼 펠릭스 크룰은 40세의 나이에 펜을 잡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고백 제1권에서 20대 이야기로 되돌아간다. 그의 차후의 운명을 우리는 알지 못하며 다만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행운이 나중에는 그를 버렸다는 몇 가지의 우울한 언급만을 소설에서 추론하게 된다. 그렇지만 감옥 생활은 명백히 그를 반성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며 그의 고백에는 후회의 흔적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전혀 기존의 어떤 고백 노하우는
다른 성격이다. 예?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여기가 이제 조금 이 작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좀 되겠는데요. 6가지 이유에서 토마스 만 작품에서 이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제면에서 이 작품은 토마스 만의 예술이 지닌 나르시시즘, 아이러니적 성향, 그리고 명랑하고 패러디적인 요소들을 아예 전면에 이제 부각을 시킨다. 기존의 작품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기꾼 소설이 전 생애에 걸친 창작 활동 전체를 관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구상은 벌써 19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루마니아 그 사기꾼 마눌레스쿠의 회고록 여기에서 이제 착상을 하게 되고, 아까 이제 봤죠. 그래서 전 생애에 걸친 창작 이제 활동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토마스 만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뭐라 그럴까, 비극하고 희극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좀 비극적이었죠. 그러니까 비극적 진지함 쪽으로 이제 기운다면, 대부분 이제 주인공이 몰락 뭐 이런 쪽이었다. 그러면은 이 소설은 장난스럽고 자의식적인 희극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좀 다르다. 그 이제 개별 작품들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는 가족이 몰락했고, 토니오 코레가에서는 어떤 예술가의 고독,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는 이제 아센바흐가 이제 죽는 거죠. 마이산 같은 경우에도 질병과 죽음이 이제 다 들어있고, 파우스트 박사에서는 뭐 완전히 독일 정신이 파괴되잖아요. 뭐 이런 이제 좀 비극적이다 그러면은 펠릭스 크룰에서는 뭐 훨씬 가벼운 코미디와 아까 얘기한 피카레스크 형식으로 상당히 희극적이다. 요게 이제 펠릭스 크룰이 다른 작품과 상당히 특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완결 구조하고 좀 미완결 구조,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어요. 미완성 에피소드 성격이다. 다른 대표작이 완성된 거대한 구조물이라면 이 소설은 의도적 장난기가 살아있는 열려있는 실험작에 가깝다.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은 4대에 걸친 그 뭐 정말로 뭐 대하소설처럼 뭐 완전히 막 이렇게 완결되어 있죠. 요셉과 그 형제들 봐보세요. 완전히 뭐 구약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인데 막 정말 방대한 신화 뭐 역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펠릭스 크룰은 이렇게 미완성이고 좀 에피소드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특별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뭐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 신화 역사 또는 이제 개인의 재능,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구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나 아주 뭐 형이상학적, 철학적 이런 이제 또는 신화를 전면에 내세운 다른 여타 작품들에 비해서는 이 소설은 근대 도시인의 일상과 욕망에 더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다. 요셉과 그 형제들 또는 이제 파우스트 박사 이런 거 봐보세요. 뭐 성경 이야기, 독일 음악 전통, 뭐 파시즘과 지성인 문제 이런 뭐 인류사적, 민족사적 차원까지 올라가는 거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펠릭스 크룰은 뭐 그런 거 아니죠. 물론 배경에는 제국주의나 뭐 자본주의 시대 유럽이 있지만 드러나는 거는 매혹적인 사기꾼의 개인적인 재능하고 에로틱한 매력, 그리고 연기력, 요런 뭐 이야기들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예술가하고 사기꾼, 요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 사실은 마지막에 이런 좀 위험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기
사기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술가란 본질적으로 사기꾼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술과 사기는 서로의 거울이다. 예술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구 속의 진실이죠. 그런데 사기는 진실 속의 허구예요. 그래서 예술은 허구를 만들고 감정 연출하고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예술이란 진실보다 더 설득력 있는 허구를 만든다. 또 이제 예술하고 사기 둘 다 창조의 능력에 이제 기반을 두니까요. 그래서 사기꾼 펠릭스 크루의 고백도 이제 사회 비판을 이제 드러내고 있죠. 이 부르주아 사회의 어떻게 보면은 가면극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 이제 임무 가면을 쓰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분이나 품격, 교양 이런 거 모두 연기 가능한 시대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우리 지금 현대하고 거의 일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양 사회는 이미 사기꾼의 무대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600페이지 요거를 쭉 읽다 보면은 헤르메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헤르메스의 그 얘기는 올림포스 12신전에 별칭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가면극,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내가 인물이다. 이게 현대 그렇잖아요. 우리 북해 아시죠? 북해. 선생님, 북해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마찬가지예요. 크루를 또 여러 인물 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헤르메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베네치아의 죽음에서 잠시요 적어놨던 거고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따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좀 짧게 우리가 이번 2025년 겨울 강좌에서 토마스만 탄생 150주년 기획 강좌를 이제 했습니다. 8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시간에 토마스만 이제 개괄을 했고요. 오리엔테이션이죠. 장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토니오 크레가,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마의산, 그리고 이제 토마스만의 에세이. 이 에세이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바우스트 박사, 오늘 사기꾼 펠릭스 크루의 고백이었죠. 간략하게 빨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건데, 자, 이제 토마스만 기획 강좌의 마무리니까,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만 1875년에 류벡에서 북독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955년 이제 쥐리히에서 죽었죠. 중간에 이제 뮌헨에서도 살다가 스위스로 망명, 또 이제 미국에 가서 그리고 다시 이제 스위스로 돌아오죠. 토마스만의 고향은 이제 이렇게 류벡시, 이 유명한 문이라 그랬죠. 홀슈텐 문이라고. 그러니까 토마스만은 아버지에게 건실한 시민 정신을 받았고, 엄마에게서는 이제 예술성을 이제 받은 거죠. 이 자서전에서 토마스만이 스스로 자기는 독일적 요소하고 이국 요소의 혼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아버지 얼굴, 엄마 얼굴 막 이렇게 있고, 토마스만 문학의 초기의 핵심은 삶과 죽음의 갈등이다. 삶과 죽음의 갈등. 초기고, 후기는 이제 유머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머로. 그러니까 마의산 그 유부터 해서 요 갈등을 극복한, 갈등을 넘어서 이제 유머로 이제 되는 그런 이제 특색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토마스만 문학의 핵심 삶과 죽음의 갈등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이제 태생적으로 이원성이었고, 그리고 정신의 3년생이라고 쇼펜하우어, 바그너, 니체에게서 토마스만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초기 단편들은 다 삶과 죽음의 갈등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 한 가문의 사대에 걸친 몰락 과정을 봤고, 거기서 이제 유약한 한오의 통찰력, 이제 예술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요 장편을 가리켜서 자신의 둥지를 더럽힌 한 마리 슬픈 새다, 토마스 만을 가리켜서 그의 삼촌이 요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했죠. 최초 장편 25살, 6살에 써서 정말로 이제 스타가 되는 거예요. 토마스 만이. 영화도 이렇게 나왔고, 요게 이제 이 약 900페이지 되는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핵심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원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또는 뭐 어떤 소망을 이 어린 한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되는 요 장면이에요. 이 토마스 만 이 문학의 아주 멋진 반어법이에요. 그가 보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말았으니 하는 요게 이제 그 본문의 요게 핵심이고, 여기 이제 부덴브로크 토마스 만 태어났을 때 그 집이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로 이렇게 바뀌었고, 요 굴곡진 거 요거 우리 집안 좀 파워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제가 요거 이제 인증샷, 여기에 적혀 있는 글, 요 적혀 있는 글이 요 뜻입니다. 만약에 리벡 가시면 앞에 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중 아무도 자신이 후세에 어떤 지위의 인간으로 남을지 시간을 견디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후세에 내 작품이 남길 평판에 대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작품이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삶을 긍정하는 그런 작가다. 이렇게 이제 평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그 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이제 토니오 크레가였는데, 이 토니오 크레가는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그 한오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은 토니오가 되었을 거다. 그래서 토마스 만적인 어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젊은 베르테의 고뇌라고도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의 어떤 주제어라 그러면은 뭐 길을 잘못 든 시민 또는 길 잃은 한 시민의 양극적 고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국문학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청준의 이런 이제 작품들에서 이런 것을 비슷한 성향을 많이 볼 수가 있다. 토니오 크레가 핵심 구절이 당신은 길을 잘못 든 시민입니다. 한마디로 길 잃은 시민이다. 요 얘기고, 핵심 구절은 또 이제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다. 그 어느 세계에도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당신의 예술가들은 나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시민들은 나를 체포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요게 이제 토니오 크레가에서 아주 핵심 대목이고요. 여기 토니오 크레가 또 3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 글 쓰는 사람은 생활을 하면서 뭐 썰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가 창조자는. 토마스 만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러니인데, 그죠? 아이러니. 근데 이제 이게 한쪽은 어떤 시민적인 거, 한쪽은 이제 예술적인 거. 그랬을 때 요런 이제 용어들이 다 요거는 이제 시민적인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좀 예술, 죽음을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아이러니다. 요 양극에서 거리를 두는 거. 요 양극에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회의적이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베네치아에서의 주거. 요거는 이제 토마스 만이 그 구스타프 말러 죽음 소식을 듣고 이제 썼던 그 이제 작품인데 1년 만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 아센바흐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자기의 작가로서의 그게 한순간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몰락하는 그거를 또 보여줬죠.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그래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은 토마스 만 얘기는 본질적으로 한 번 더 높은 삶의 단계에서 서술되는 토니오 크레가다. 토니오 크레가가 신선함과 청춘의 감흥을 더 많이 표출한다면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층 더 성숙한 예술 작품인 동시에 구성 또한 보다 면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의산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24년에 들어가기 전에 토마스 만은 요런 이제 에세이를 써요. 에세이를 쓰면서 이제 좀 성향이 많이 이제 바뀝니다. 좀 보수적 약간 과장되게 국수적인 이런 이제 태도에서 이제 민주적으로 좀 이제 바뀌죠. 그게 이제 핵심이 이제 마의산입니다. 요 마의산이 우리가 여기 강조에서도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 대목이에요. 이 1000페이지 되는 그 대목에 요 부분만 이탈릭제로 되어 있어요. 1000페이지에. 그래서 그게 인간은 선과 사랑을 위해 결코 죽음에다 자기 사고의 지배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마의산이고, 마의산이 어떻게 보면 토마스 만 문학의 좀 뭐 정점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의산 표지고, 지난번 강연에서는 이 번역책 말고 그 선생님 번역본이 나왔는데, 이 책이 상중하로 되어 있어서 세 권으로 멋있게 나와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게 여러분들이 중을 빠뜨리면 안 돼요. 어떤 수강생은 상 사고 그 다음에 하를 샀는데 내용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중합니다. 네. 그래서 워낙 마의산이 가장 알려졌고 중요한 작품이니까 그 이제 배경이 된 이제 다보스에 관한 요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있죠. 다보스 지금 이제 호텔로 되어 있는데 토마스 만 요런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다 간판이나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탈릭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토마스 만 이제 길이라고 있고 토마스 만의 길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야기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첫 시간에 전라남도 장흥에 가면 이청준의 길 있어요. 이청준은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난 작가죠. 그리고 한강 아버지 한승원의 길도 있고 전라남도 장흥에. 요거 이제 영화에서 나왔는데 영화 인용문에는 요것도 이제 이탈릭체 소설의 그 이탈릭체 그거를 약간 변용해서 나는 내 사고의 지배권을 죽음에다 내어주지 않으련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뭔가 이제 영화 같은 거 하면은 에로틱이 좀 들어가야 되죠. 요건 이제 영화의 마의산의 장면이고, 토마스 만이 이제 정치적 개안은 이제 눈을 이제 떴다는 얘기인데 1924년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쭉 요셉과 그 형제들, 포스트 박사 뭐 이런 이제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 마의산이 이제 그 분기점이다. 그리고 1929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33년 히틀러 집권해서 이제 스위스로 망명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망명 작가에 이제 편입되는 데는 한 2, 3년이 걸렸다. 그게 이제 토마스 만이 독일에 있는 어떤 집 처분 문제라든지 그런 인세 이런 돈 문제가 좀 이제 걸려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죠. 34년에는 이제 타임지 표지 모델도 이제 됐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기획 강좌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토마스 만의 작품 중에 가장 긴 장편이에요. 가장 긴 장편인데 이건 뭐 이 책 한 4권 정도 4권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의 고난과 영광을 다룬 작품인데 어쨌든 뭐 제가 전문가로서 이 작품의 이제 핵심은 43년이면은 나치가
극성을 부릴 때 아니에요. 나치의 폭정이 너무 가혹해서 거기에 직접 저항하는 글을 쓴다. 우리 뭐 일제시대 때 뭐 일제에 저항하는 이육사, 윤동주 뭐 그런 시, 이런 직접적인 저항하는 시를 쓰면은 별 소용이 없다라는 토마스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성경의 신화를 빌려왔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썼는데, 그래서 나치의 반유대 감정과 교묘하게 대비시킨 그 장편입니다. 요걸 한번 이거는 제가 권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기니까. 예. 그다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파우스트 박사는 부제가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독일 작곡가 아드리안 레브킨의 생애, 요게 이제 부제죠. 이제 괴테를 이제 오마주한 거고, 악마의 계약이 있고, 독일 국민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절절한 고백록이죠. 그래서 토마스 만은 또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해요. 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나 역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 파우스트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몽배 선생님 했을 때 요게 있었을 텐데, 이제 파우스트 박사 종반부, 내 얘기는 종반부로 치닫고 있다.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종말을 향해 세계는 종말의 징표를 드러내고 있다. 적어도 우리 독일인들이 보기에는 그렇다. 독일의 수천 년의 역사는 부정되었고 자가당착임으로 반명되었고 불행한 실패로 끝났고 길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 절절하게 전 세계 국민들한테 용서를 비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제 아이러니에서 이제 한 단계 높은 이제 유머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론이보다 한 차원 높고 양극단 사이의 갈등이나 슬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토마스 만이 어느 방송 좌담회에서 아이러니보다는 유머가 자아내는 예술 조건을 더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양극, 시민성을 대표하는 요 일극이 있다 그러면은 요 예술성을 가리키는 이극이 여기 있죠. 요 사이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게 아이러니라 그랬죠. 그런데 유머는 한 단계 이제 위인 거예요.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조망을 하니까. 그래서 이 이후부터의 작품들은 다 유머예요. 선택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건친상간으로 이제 태어난 애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교황까지 이제 오르게 된다, 뭐 이 말인데, 물론 이것도 중세 어떤 뭐 작품 그레고리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재를 얻은 건데, 여기에 왜 아까 요 부덴브로그가의 사람들 앞에 자기는 삶의 우호적인 그런 소설을 쓴다, 삶의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했듯이, 요게 이제 후반부 가면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쭉 쓴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한 사기꾼 펠릭스 크루리 고백이죠. 유일한 미완성 작품이고 몰락해가는 세대의 마지막 우선 주인공 크루리의 사기꾼 행각. 소외와 지성이 가장 균형 잡힌 형식으로 서술화되어 있죠. 너무 이것을 이게 한국에서 많이 안 읽어서 또 제가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냈어요. 자, 요 사기꾼 펠릭스 크루일 고백을 이제 얘기할 때, 요거는, 제가 해제 이렇게 나누어 준 첫 부분 보면은 있습니다. 첫 부분 보면은 마의산 이후부터의 토마스 만의 장편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읽으면서, 이 그림이 약간 오버가 됐는데, 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한 비정치적 인간의 정치적 개안을 보여주는 마의산, 우리가 공부했던 나치의
유대인 핍박과 학살이 너무나 끔찍해서 직접적인 저항이 무의미함을 자각한 결과 파시즘을 지원하고 있는 지식인들한테서 신화를 빼앗아 그 신화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부작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숙한 독일 민족이 악마와 같은 히틀러와 결탁하게 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는 정치적 비극을 낳았음을 보여주는 파우스트 박사, 그리고 4년 동안 음울한 현실의 비극을 그려 독일 국민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절절한 고백록 파우스트 박사 이후 보다 낙천적이고 신화적인 세계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인공 그레고리우스가 죄인으로부터 교양으로 고양되는 내용을 담은 선택받은 사람, 이 등에서 토마스 만의 새로운 인식의 고뇌를 넘어선 사투를 벌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 우리가 오늘 공부한 사기꾼 펠릭스 크루의 고백입니다. 이건 이제 유머로 여러분들이 싹 읽으면 되죠. 그래서 요 토마스만 형제들 그림 이렇게 있죠. 요 좀 아버지 아니에요, 형이에요. 4살 많은 형이에요. 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토마스만, 여기 한 30대 초중반 토마스만. 요건 그거보다 이제 약간 몇 년 뒤 1910년경, 그 다음에 결혼 초의 토마스만. 토마스만 아내는 이제 우리 또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내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이니만하고 너무 이제 달라요. 하이니만이 예를 들어 프랑스 쪽에 이제 경도됐다 그러면은 토마스만은 이제 러시아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경도되고 막 그랬죠. 그리고 헤르만 헤세를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원조해줬고, 헤르만 헤세 노벨 문학상 받는데 엄청나게 도와줬고, 아인슈타인하고도 상당히 친했고, 두 문과 수석, 이과 수석, 그리고 이제 이렇게 루즈벨트하고 처칠 뭐 이렇게 있는데, 루즈벨트가 토마스만한테 독일 가서 너 뭐 대통령 할 생각 있냐 뭐 그렇게까지도 물어봤다 하고 뭐 그래요. 이런 이제 우표도 이렇게 토마스만은 우표가 있고, 스위스에서도 이런 이제 우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쥐리의 이제 서재 이렇고, 항상 요 넥타이를 딱 장착하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글을 썼다. 토마스만은 요렇게 하는 글을 외로운 정신적 유희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9시부터 12시까지는 외로운 정신적 유희. 외로운 건 아는 모양이에요. 외로운 정신적 유희.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8회에 걸친 토마스만 탄생 150주년 기념 기억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네.